아씨, 마이크가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마이크가 있다니. 가끔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송할 때. 마이크가 안정감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게 공포, 첫 번째가 공포고, 두 번째가 쾌락이고, 세 번째가 사랑인데, 공포는 과거를 학습함으로써 현재를 잘 살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쾌락은 더 즐길 거를 찾다 보니까 아직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직 사람들이 즐기지 않았던 방식들을 더 찾고 그런 의외의 변수들을 오히려 즐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주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공포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이 있겠죠.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10년 후, 20년 후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 한쪽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공포를 바탕으로 하는. 왜? 어디에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두뇌 유형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앞으로의 사회는. 쾌락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지능을 개발하는 애만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는.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다른 겁니다. 그게.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우리 애는 열심히 해요. 참 책을 열심히 읽어요. 바탕에 공포가 있으면 꽝입니다.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걔가 집안을 말아먹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초인적인 학습 능력을 갖게 되는 그 단계를 몰입의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워밍업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포를 바탕으로 하면 미안해서 공부해요. 뭐 이렇게 몰입 자체가 두뇌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동기부여의 그 강도가 그 감정의 강도가 약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문제는 뭐냐? 청소년기에는 그게 뭔가를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랑은 여러 가지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사랑의 동기부여가 되려면 에로스입니다. 핵심은. 에로스죠. 저 누나가 연세대단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연세대단인데 나 연세대 입시 전형 어떻게 되냐? 갖고 와봐봐. 이거 에로스. 에로스 전략을 쓰면 괜찮긴 해요.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여대생 기법, 멋진 명문대생 남자 오빠 기법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중학교 때 가장 잘 통한다. 반드시 미모를 보고서 면접을 본 다음에 과외선생을 뽑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과외비를 줄 때는 이렇게 주고 반드시 자기 자식이랑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그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학에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공감대를 라포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 어떻게 과외 선생하고 애를 라포를 형성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강의 있어요. 찾아보면. 자,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 예를 들어서 아가페적인 사랑,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은 에로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그거는 아가페이면서 아가페와 에로스를 뛰어넘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과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이 아까 로렌조 오일에서는 공경에 처했을 때
직접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부모는 자식이 현재 실제 장애인이거나 실제 병에 걸렸거나 한 게 아니죠. 근데 사랑하죠. 현대 엄마들의 사랑은 대부분 자기 자식한테 공포라는 걸 선물하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시겠죠? 타이거맘은 자기 자식을 쾌락을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대사회 제가 봤을 때 95% 정도는 자기 자식을 공포를 기반으로 두뇌 개발을 시킵니다. 쾌락이 아니라. 그리고 쾌락을 기반으로 그래서 그 쾌락 전략에 실패했을 때 쓰는 게 로맨스 전략인 거예요. 그게 에로스 전략이에요. 이미 부모들은 그 심리적 자동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학습지 안 풀고 이렇게 막 게임하다가 문 여는 소리 딱 들리면 학습지 푸는 척하는 거 있죠. 이거. 그게 공포거든요. 공포. 공포스럽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야단 맞을까 봐 공포스럽잖아요. 그 공포를 기반으로 그 엄마나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돼요, 처음에.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형성이 돼 버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부모란 단절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그 부모랑 단절하지 않으면 걔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건너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징검다리가 되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근데 문제는 25세 이전은 아가페라든지 이런 어떤 가족애라든지 이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뭔지 알듯이. 없기 때문에 로맨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미 망가졌다면 중간에 로맨스 기법, 에로스 기법을 쓰면은 얘가 굉장히 빨리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에서 쾌락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맨스 기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 상태는 그 관념에 자기가 삶을 만족한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 불안해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세로토닌 상태라고 하고 아주 약간의 도파민 상태가 됩니다. 근데 새로운 과제가 생겼고 자기가 뭔가 활동을 해야 돼. 그러면은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가 뭔가 통과해야만 할 어떤 난관인 거예요. 그럴 때는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그것에서 어떤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학습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 기억력이 활성화되질 않는 겁니다. 두뇌가. 늘 이미 예측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그 학교 공부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 있죠. 호기심이 아예 기반이 안 되면은 걔는 학습 효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첫인상이라는 게 학교 뭐 국영수사가 뭐 다 거기 아니야 이런 느낌 가지고는 아세틸콜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학습 효율은 안 올라가요. 두뇌가 켜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그 국영수사가와 뭐 책을 본다라는 것과 처음에 어떤 거기에서 쾌락을 느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것 때문에 뭐 심지어 책에다가 뭐 꿀을 바른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책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들은 막 책을 빨잖아요. 뭐든지 빨잖아요. 잡자마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활자를 모를 때 책에다 왜 꿀을 바르느냐? 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맛있네. 이거. 그러니까 책이 달다 이걸 유치원 때 경험을 하면 초등학교 때 책만 봐도 그게 켜지는 거야. 자동 반응이에요. 책은 맛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맛있는 거야라는 자동 반응이 켜지니까
책 내용이 호기심이 더 생기고 이상하게 쏙쏙 들어와. 그 전날 국영수 사과 배웠던 것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는데 내일 빨리 학교를 가서 그걸 배우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 반응.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학습 효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동기부여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구체적인 경험을 하면 문제를,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뭔가 결론이 났을 때, 체험 활동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가 결론이 났을 때,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성과가 좀 괜찮았을 때는 성찰적 휴식기로 들어갑니다. 엔돌핀. 아, 내가 해냈어. 이런 느낌. 만족감의 호르몬이 나오고, 자신감, 도파민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누구냐? 진도를 못 돌아가는 애들. 절대 이쪽 감정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학습기에 좌절감을 맛보았을 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즉 좌절감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주요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아드레날린은 이거는 좀 잠시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옥시토신 이런 어떤 그런 호르몬들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왜? 그게 결핍이 됐으니까. 여기서 만족을 못 느꼈으니까. 그런데 이런 호르몬들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 아이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좌절감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할까라는 것을 아이의 수준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해결하는 것을 감정 코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엄마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은 이제 억압적인 그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 애들이 자기 감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에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을 주거나 충분한 대화를 하거나 충분한 공감, 언제든지 나는 네 편이야라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경험한 애들은 이런 감정이 왔을 때에 다시 이쪽 추상적 일상심을 평상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어렸을 때 감정 코칭을 잘 받은 애들은. 그게 이제 패턴화되니까 몸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욕구들이, 아드레날린 욕구는 뭐냐면은 무력감을 깨주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노 얘기했죠. 분노, 공포. 그러니까 평상심의 상태는 사실은 무력한 거거든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기억의 물질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거기서 분노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아드레날린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서스펜스라고 부릅니다. 서스펜스. 우리 액션 영화 볼 때 서스펜스, 아드레날린. 그래서 몸이 근질근질하다 이러죠, 군인들이. 그게 아드레날린 욕구예요. 내가 몸에서 지금 아드레날린이 나올 때가 됐다 이거야. 날 좀 제발 전쟁터에 좀 내보내줘 이거. 그게 아드레날린 욕구입니다. 무사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아드레날린 욕구가 강한 애들은 시험을 즐깁니다. 학력고사를 즐겨요. 수능을 즐겨. 야, 시험 안 보냐? 시험? 야, 나 대회에 나가고 싶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를 다뤄본 애들은 그런 욕구까지도 생겨요. 재미가 없는 거야, 시험을 안 보니까. 내가 틀리든 맞든 나는 막 도전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정 코칭이 좀 이게 제가 저번에 유아교육 때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것을 왜 내가 이럴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 어렸을 때 생각할 기회를 줬잖아요. 자기 혼란한 감정에 대해서. 애가 속상해서 울 때는 냅둬라 그래요. 냅둬라. 한 2-3시간 울어버리게. 울면서 사색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근데 그 울 시간을 안 주고 짜증낼 시간을 안 주게 되면은 이 사색의 경험이 어려서부터 없는 거예요. 엄마가 관심을 돌려버린 거예요. 딴 데로. 치킨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게 의미 치료라는 건데 그러면 사색을 하거나 뭔가 책을 더 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선순환을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세로토닌 욕구는 탄수화물, 빵이라든가 밥을 먹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밥을 더 먹는 쪽으로 해소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그 어떤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그래서 더 중독에 쉽게 빠집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래요. 빵 중독. 네. 약물 중독, 술, 마약. 약물이 이제 술이고요. 도박. 빨리 어떤 결과나 성과를 맛보고자 하는 욕구로 빠지게 되죠. 그게 게임이에요. 게임 중독으로 합니다. 쇼핑, 그다음에 폭력, 교도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인간은 여기서 긍정적인 순환을 해야 돼요. 좌절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오래 지금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좀 유초등 교육에 어울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구나. 자, 이거 한 다음에 다시 학습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몰입 상태가 뭔가 봤더니 몰입 상태는 뭐냐면은 아까 그 도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뭐 경험을 하면서 그 자아 확장을 해가는데 쭉 이렇게 호르몬이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은 두뇌가 그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두뇌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진도에 못 따라가는 애들이 두뇌가 아예 망가져 버리냐면은 이게 순환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학년 수준에 맞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공교육을 다니면서 계속 두뇌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 원래 천재였던 애도 약간 뒤처진 채 공교육 그 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약 3년이 지나면은 영리했던 애가 멍청한 애로 바뀌어가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IQ가 들쭉날쭉합니다, 인간은. 두뇌가. 굉장히 유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효능감과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기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면, 그건 뭐냐면은, 과도하게 어렵지 않은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조금씩. 약간 어려운 것만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약간 어려우니까 그 언덕을 넘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또 약간 어려우니까 또 넘고. 이게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창의력이 좋고 도파민이 많은 애들은 약간 ADHD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구조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도파민이 부족한 애들은요,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냐면 지행합일이 잘 안 되는 어른이 됩니다. 즉 뭔가 옳다라고 느껴졌을 때 결단력이 없어요. 실행력이 없어요. 어렸을 때 산만하고 뭔가 막 말썽 저지르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 결단력 있는 애들이에요. 10살 때 도둑질하는 애들 있죠. 굉장히 결단력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나중에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주변의 어떤 그 눈길을 무시하고 자기 욕구를 확 실천해버린 애들, 그죠? 결단력.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결단력이 있고 도파민이 많은 애들은 공교육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 체계는요, 어떤 인재들을 배출하냐면은 지행합일이 잘 안 되는 인재들을 배출하게 돼 있어요. 즉, 이론과 실제가 달라. 도덕적으로는 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배운 대로 결단력에 그거를 밀어붙이는 힘이 약한 애들이 어렸을 때 공교육과 체계 적응을 잘하니까. 걔네들이 더 집중력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죠. 초등학교 교육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어쨌건 지속적인 성취감을 좀 오래 맛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것도 자동 반응이 됩니다. 자동.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활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서 쾌락을 맛본 두뇌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포가 아니라 드디어 쾌락을 맛보는 두뇌로 바뀌는 겁니다. 그 두뇌 엔진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회를 부모들이 잘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5% 제가 중고등학교 강의 때 95% 너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왜? 부모가 공부를 시켰을 게 뻔하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주변에서 공부는 너저우라고 하는 거지 나저우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그게 왜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짚어주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고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그 엄마는 죽었다. 과거에 그 아빠는 없다라고 생각해. 혼자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다, 세상. 어차피 너가 본격적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할 50대가 되면 니네 부모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지금은 장수시대라 좀 다른데 저 벌써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확률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도 그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제가 독립시키기 위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고등학교 그 동기부여 강의를 가면. 그게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집에만 가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할 때 그래요. 그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시키셨어요? 네, 학원 보냈고요. 어쩌고. 중학교 때는 반드시 기숙사를 보내십시오. 왜냐면 그 엄마 옆에만 가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면 머리가 돌아가는데 집에 오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게 심리적 자동 반응이라는 겁니다. 절대 걔는 집을 떠나지 않는 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는 애들. 두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부모에 대한 어떤 부모의 그 강압적 학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극복해야만이 저 2번 공부 로맨스나 두뇌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미래 얘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다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은요, 결국 중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니트족이 되거나, 캥거루족이 되거나, 그렇게 돼요. 공포를 기반으로 한 학습은 언젠가 제가 폭탄된다 그랬죠. 일단 그것을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 감정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할 때.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소주 반병 얘기 있죠. 소주 반병이나 남았네. 소주 반병밖에 없네 얘기하시죠. 그런 상황이 평생 계속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엄마가 타이거맘이어가지고 엄청난 대통령이 될 만한 역량이 있고 장관이 될 만한 역량이 있어. 근데 얘는 어려서부터 동기부여가 공포를 기반으로 자랐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할까요? 먹고 살만한데 왜 해? 먹고 살만하잖아. 지금 공포 없잖아. 나 이만큼 돈 벌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공포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중년이 됐을 때 더 추구해야 될 감정이 사라지거든요.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게 되면은 그 순간 도파민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성취감. 왜? 그 사람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과 공포 감정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 힘으로 왔기 때문에 공포가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 삶을 더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는 에너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로맨스나 도파민이나 쾌락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즐기면서 그 두뇌 개발을 했던 사람은 나이 먹어도 계속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또 할 게 뭐 있을까? 또 할 게 뭐 있을까? 이래요. 근데 공포를 기반으로 자기 자식을 키워버리잖아요. 자기 자식이 중년이 넘었을 때 왜 이런 질병에 걸릴까요?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더 이상 추구하고자 하는
그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신체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두 가지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함께 줄어들어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데 할 때마다 파괴가 되는데 그것을 복구시켜줄 에너지가 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동안 벌었던 돈을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죽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연결 구조가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무엇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을 했느냐 하고 중년 이후의 건강과 어마어마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2011년도에 썼잖아요. 그게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고 지금은 절판됐는데 그 내용이 저 책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얼마나 절묘하게 그 연결고리가 있는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뭐 고등학생도 있고 하니까 좋다 이거야. 이제 뭐 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뭐 이제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뭐 우리 부모가 나를 뭐 뭘로 키웠는지 뭐 이거 뭐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나 지금 당장에 성적 올려야 되고 내신 올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이거야. 좋아. 그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죠. 25분이나 남아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 물질이라는 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기억을 하게 해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간은 감정 없이 기억을 안 한다. 두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존과 생식인데 생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기억력이 발달을 했는데 생존을 위한 투쟁이 바로 공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생식, 짝짓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물적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대 그 감정의 그 근원이 있는데 이 생존이라는 것은 공포나 불안으로 진화를 했고 생식은 사랑과 쾌락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감정이 우리 인간의 기억 물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인간이 더 집중하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재미, 의미, 슬픔, 고독, 뭐 질투, 분노, 이런 감정들, 존재의 위기 이런 거, 존재의 위기가 이제 그 질투가 해당합니다. 이게 공포, 불안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공부에 몰입이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처럼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확 올린 애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이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요거. 그래서 두뇌에서 기억물질하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시냅스를 연결할 때마다 아세틸콜린이 필요하거든요. 그 물질을 이미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뇌 안에. 왜? 과거에 이런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성적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공부가 갑자기 잘 되는 것이죠. 왜? 공부에 쓰일 수 있는 물질들을 이미 그걸 체질화시켜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성적은 안 좋지만.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근데 그것을 슬퍼만 하면은 두뇌는 망가져요. 근데 청개구리처럼 그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공부를 꼭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그럼 한번 해보자. 슬픔 속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가 잘 되는 거죠. 왜? 슬픔이 기억 물질을 두뇌 속에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은 공포가 기억 물질을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까 그 감정이 가장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11 테러가 났을 때 9.11 테러를 직접 보거나 거기서 살아남거나 그 가족들의 두뇌를 조사해 보니까 두뇌에서 그 시냅스를 형성할 때 나오는 BDNF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6배인가 뭐 평상시보다. 인간은 위기를 맞게 되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해서 그 방법을 찾느라고 두뇌 속에서 길을 뚫거든요. 그 길이 뭐냐면 두뇌의 길은 시냅스와 시냅스의 연결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그게 아세틸콜린 공부법인데,
살짝 위험한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살짝 위험한 운동.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위험한 운동을 잠깐 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격투기, 합기, 태권도 뭐 이런 거. 위험한 운동을 잠깐 하고 책을 보게 되면은 BDNF가 굉장히 증가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위험한 상황에 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제가 트라우마 기억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 동경대 합격하는 그 일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인 1조로 서로를 학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서로 벌칙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학교 가면 왜 그 세미나 같이 하는 줄 아시죠? 그 다음에 독서 토론 사람들 왜 같이 하죠? 아침에 안 오면 벌금 내야 돼. 아침에 7시, 6시에 독서 토론 한다. 근데 6시까지 안 오면 벌금 10,000원 뭐 이래요. 그걸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걸 정해요. 고시 준비하는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트라우마 기억법이에요. 뭐 그거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데미지가 심해. 그 순간 공포심이 확 들어요. BDNF가 확 올라가. 그 공포심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은 이상하게 예전에는 7번 읽어야 암기가 됐는데 여기 오면 2번만 읽으면 암기가 돼버려요. 두뇌에 BDNF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냅스를 연결시켜주는 근본적인 물질, 그리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물질을 그 촉매작용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이런 시냅스를 연결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요. 하지만 연결시키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 불꽃은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그 기름이 BDNF라고요. BDNF, NGF 이런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두뇌에서 시냅스를 형성시켜주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럼 그런 거 있죠. 아인슈타인 옛날에 우유에 DHA가 풍부하다 뭐 해가지고 이걸 마시면 천재가 된다 뭐 이런 그 썰이 있었잖아요. 전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뇌는 그런 물질들이 직접 두뇌로 못 들어가요. 차단벽이 있어요. 두뇌에서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부분 그것을 두뇌에서 감정적으로 뭐 어떤 욕구라든가 뭔가 쾌락에 대한 욕구, 공포에 대한 회피 욕구, 어떤 사랑을 어떤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두뇌 내에서 외부에서 포도당이라든가 뭐 어떤 케톤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로 BDNF라든가 NGF를 스스로 형성해냅니다. 근데 그 형성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이제 DHA인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게. 근데 그게 직접 투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에너지가 몸에 풍부해도 두뇌가 끌어다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견과류를 막 먹이고 DHA 있는 우유를 먹여도 애가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다 어중동으로 나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뇌 안에서 감정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먹인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물론 완전히 굶어버리면 공부를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이 정도 먹는 환경에서는 음식과 두뇌 개발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동기부여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의 환경에서는. 우리나라가 부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소말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트라우마 기억법은 뭐냐면 2인 1조로 어른들이 벌금을 내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그 도두로 그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도두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체벌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체벌을 하는 거예요. 체벌. 그래서 이제 그 넓은 책상에서 서로 문답식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가장 빨리 되는 3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이겁니다. 첫째는 예상문제 뽑기예요.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예상문제를 뽑는데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예상문제를 뽑는 겁니다. 수능 문제를. 그러면 그 순간 두뇌가 학생 마인드에서 선생 마인드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 언덕에 있다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통찰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통찰력으로 서로 연결하는 그 능력이 좋아지죠. 자기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학생들끼리 하는 거죠. 어떻게? 서로 예상 문제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 문제를 낸 다음에 틀렸을 때 어떻게 해요? 체벌을 허용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무줄 체벌. 그래서 고무줄을 허벅지에 묶어가지고 쭉 당겼다가 놓는 거. 그런데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된 공격은 그 공포심을 크지 않다. 즉 상대의 공격을 내가 예상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무줄을 책상 밑에서 당겨가지고 여기 종아리나 무릎에다 묶어가지고 언제 놓는지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체벌을 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의 공격을 예상 못하게 체벌을 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른들이 독서 토론할 때 벌금을 내듯이 아이들은 육체적인 약간의 고통을 주면서 문제를 뽑아오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뽑아서 서로 문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게 서로 짝을 지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그 문화 자체가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하브루타 하자 안 돼요. 선생님도 할 줄 모르고 엄마 아빠도 할 줄 모르고 학교의 문화가 아예 안 돼 있어요. 하브루타 문화가. 우리가 유태인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수천 년의 문화예요. 2000년 동안 쌓인 문화예요. 그걸 어떻게 2년 만에 따라 합니까? 2000년 동안 쌓인 문화인데. 하브루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를 않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엄마가 하브루타를 학습을 해가지고 애들이랑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교육도 하브루타를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끌 만한 선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브루타보다는 하브루타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강렬한 효과를 가진 것은 서로 예상 문제를 뽑아서 물어본 다음에 틀리면 벌칙을 주는 겁니다. 체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현실적인 거고. 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건 좀 오래 걸리는데 한 중학교 때쯤에 하면 좋은 겁니다. 뭐냐면은 교과서의 지필자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 실제로 외국에 그게 지금 델만가 이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에 벤처기업에 투자까지 받은 학교는요 교과서가 없어요. 없고 그 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자기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지가 교과서 한 권을 쓰고 나오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교과목, 자기가 선택 과목 한 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의 아주 혁신적인 그런 대안학교들은요. 굉장히 뇌과학적인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애한테 교과서를 만들게 하고요. 애한테 문제를 뽑게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문제를 찾게 해가지고 그걸 PB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roblem, Project, PBL의 3단계입니다. Phenomenon, 사회에서 돌아가는 현상에서 Problem, 문제를 찾아라. 문제를 찾은 다음에 Project,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을 해라 해요. Phenomenon, Problem, Project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그걸 베이스로 러닝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PBL 학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학습, Flipped Class. 밖에서 현상을 보고 문제를 관찰한 다음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라, 학교로. 그런 다음에 교실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동영상으로 학습을 하든 네가 무슨 체험을 하든 해가지고 토론거리를 가지고 와, 학교로. 그래, 학교에서는 그냥 토론만 하는 거야. 그게 프로젝트죠. 토론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PBL 교육인데 선진국의 좋은 학교는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되고 있는 건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가정의 문화가 아직 받쳐주질 못하고 그걸 이끌 만한 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제스처 기억법. 그게 이제 트라우마 기억법이고 제스처 기억법은 제가 이렇게 그 손짓을 하는 것처럼 영어를 공부하면 잘 되더라. 잘 외워지더라. 문법도 그렇고. 즉 영어의 문법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문장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가급적이면 동작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두뇌를 살펴보니까 운동을 할 때 쓰는 뉴런과 문법을 파악할 때 쓰는 뉴런이 같은 뉴런을 쓰더라. 같은 뉴런을 쓰더라. 그래서 뭔가 조작적인 운동을 한 다음에 문법 시험을 보면 문법 시험이 평균 8점이 올라가더라.
잠깐 체조만 해도 8점이 올라가더라. 그 실험이 있어요. 제스처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뇌에 산소를 더 많이 보내주고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발 떠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 이거 발 떠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발 떠는 게 뇌졸중도 예방해주고요. 효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애들이 그 공부할 때 막 움직여서 공부하잖아요. 권장해줘야 돼요. 그래. 평생 그렇게 해야 돼. 난 너가 뇌졸중으로 죽는 걸 바라지 않아. 피가 뭉치면 안 돼. 그죠? 굉장히 산만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좋아요. 저녁에 공부하는 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50대 때 뇌졸중으로 죽어요. 그렇게 되면. 예방이 안 되니까.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0대 과로사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미국 교실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오래 살고 노벨상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두뇌 BDNF가 풍부해지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운동할 때마다.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쓰는 두뇌의 선조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력하고 연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기억을 하면 더 잘 되더라. 더 빨리 외워지더라. 이거죠. 터칭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영어 공부할 때 왜 슬픈 영화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그 감정 때문에 더 잘 되더라. 터칭은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터칭 기억법이고, 감정 물질을 끄집어내는 거. 자, 티칭 기억법 나왔네. 아까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예상 문제를 뽑아라. 둘째, 교과서를 아예 네가 집필을 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누구를 가르쳐라 해요. 티칭. 가르칠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영어 과외를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그래서 저한테 미술하고, 저는 이제 미대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미술하고 영어를 배운 애들은 너무 빨리 실력이 는다는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업이 안 돼요. 잠깐만 배우면 금방 실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빨리 졸업해버리니까 3개월 만에 마스터를 해버리는 게 뭔가를. 4개월 때부터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학원 팔자가 아니다. 애들이 너무 실력이 빨리 좋아진다. 학원 포기했어요. 그래서 과외도. 그 다음에 제가 분당에서 뭐를 했냐면 단기 수업을 했습니다. 20만 원 받고 딱 8번만 해주는 거예요. 8번 만에 바뀌니까. 영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미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게 되면. 자, 그런 게 아이들도요, 자기들끼리 가르치잖아요. 그걸 또 요즘에 또래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또래 학습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 왜 공부의 왕동과 EBS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꼭 그 짝꿍을 가르쳐요. 그래서 물어봐요. 가르치면 뭐냐? 자기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가 돼.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 티칭 기억법인데, 티칭 기억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이 좋습니다. 자기주도성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호르몬이 두뇌에서 하는 역할은 불도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를 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새끼를 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새끼. 고속도로는 도파민이 냅니다. 그리고 도로를 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뭔가 아스팔트로 깔아준다고나 할까요? 뭔가 좀 원활하게. 그리고 아주 아스팔트를 까는 게 도파민이라면은 우리 도로 옆에 뭐가 있죠? 전선이 있죠, 전선. 좀 더 빠른 속도로 뭔가가 협력하게 해주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위기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뇌 사이에 도로를 내주고, 도로를 내면은 여러분 산에 송수신 탑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도저. 불도저하고 포크레인이 먼저 갑니다. 예전에 철탑, 송전탑 반대 시위할 때 보면은 그 앞에 불도저 와 있잖아요. 포크레인.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먼저 나무나 잡초를 막 뽑아요. 이렇게 다 도로를 내요. 그래야지 트럭이 올라가 송전탑,
재료를 싣고 트럭에 올라가죠. 그 불도저 역할을 도파민이 해주는 거예요. 도파민이 두뇌가 연결된 기초 작업을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결하게 해주는 것은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세틸콜린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뭐냐면은 도파민은 즐거울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자기주도적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누구를 가르치면 옛날보다 깨달음이 빨리 와. 깨달음이 이해 안 됐던 게 잘 되기 시작해. 이상하게. 그게 도파민 효과예요. 먼저 도로를 불도저로 민 다음에 전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긴장감.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죠.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자기가 배울 때는요, 이 긴장감이 없어요. 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뭐가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내가 얘를 잘못 인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긴장감이거든요. 이게 아세틸콜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력을 만들고 자주성을 뭘 만드냐면 이해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력, 기억력, 자존감은 뭐냐면은 지속적 동기부여를 만들어요. 공부 희열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성취도. 다음 날도 공부하고 싶은 거야. 다음 날 또 하고 싶어. 이게 자존감이죠. 그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믹싱된 게 티칭 기억법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학교에서 공부 다니고 책상에서 오래 앉아 안 됩니다. 효과가 안 돼요. 그 몇 배 차이 나는 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끝났네 거의. 자, 나머지는 이제 그 마인드맵이라든가 이런 건 서로 막 그물처럼 묶어주는 건데 이게 기억 인출을 할 때 경로가 많으면은 그 시험 문제 풀 때 그 정답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경로가 많을수록 정답을 헷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연상하고 마인드맵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그물망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아까 제가 로맨스 얘기했죠. 성적인 자극. 예쁜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공부가 잘 되더라. 물론 거기서 이제 말썽이 생기는 수도 있지만 배고프고 위험할 때 제가 위험한 운동을 하고 약간 그 배가 불러버리면요 이 BDNF가 또 더 덜 나와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꼬르륵 소리를 하루에 한 20-30번씩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자기주도성이 없는 애들은 뭐예요? 꼬르륵 소리나 못해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바로. 근데 이게 공부가 지금 약간 재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해. 왜? 내가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면 엄마는 먹을 걸 가져와서 내 공부를 방해할 거야 아마도. 나 배고프다는 소리 하면 안 돼. 공부를 더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버려요.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냐면은 배가 고프니까 기억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데다가 더 오랜 시간 하니까 공부라는 게 그 자기주도 학습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3시간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하는 애하고 5시간 연속적으로 하는 애하고 8시간 연속적으로 하는 애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나버립니다. 왜? 워밍업이 3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학습이 맨날 3시간 미만으로 하는 애들 있죠. 학습률이 안 올라가요. 왜? 걔는 몰입 단계로 가기 전에 공부가 끝나. 책을 덮어. 왜? 3시간이 넘어야지 몰입 단계로 가는데 애들의 두뇌는 아직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에 완전히 고수가 되면 3분 만에 몰입 단계로 들어갑니다. 딱 책 펴자마자. 그거는 공부에 고수가 된 이후에 그거는 거의 30살, 35세 정도 됐을 때 어떤 분야에서 고수가 됐을 때 하는 얘기고 애들은 아직 고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워밍업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간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즉 간식을 많이 갖다 줄수록 자식은 성적이 떨어진다. 아주 과학적으로. 절대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다. 간식을 갖다 줘.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다. 애들 성적은 떨어지는 겁니다. 배고플 때마다 냉장고가 생각이 나. 근데 보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내가 열어도 없었어. 아까도 없었어. 당장에 먹을 걸 해결하기는 어렵겠군. 공부를 더 하는 거죠. 아시겠죠? 간식과 먹을 게 풍부하면 애들은 성적은 떨어진다. 자,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제가 애들한테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든 걸어서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항상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어폰으로 공부를 하고 버스에서는 보면서 이어폰 듣든지 하고 그 영어 단어는 따로 시간 내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 단어는 무조건 틈새 시간에 외워야 돼요. 이동 시간, 틈새 시간, 쉬는 시간. 왜? 그 시간에 기억 물질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애들은 뭐냐면은 틈새 시간을 다 놓치고 나서 기억 물질이 가장 안 나올 때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그래. 환장하는 거지. 시간이 소율이 얼마나 딸리는 거예요. 기억 물질이 서너 배 나올 때 영어 단어를 외우고 기억 물질이 안 나올 때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 물질이 나올 때 이동할 때 많이 나오니까. 똥 쌀 때, 밥 먹을 때. 고시패스 빨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 고승덕 씨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밥 먹을 때 왜 비빔밥만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공부하려고. 그죠? 밥 먹을 때는 주로 뭘 공부하죠? 잘 암기가 되지 않는 것들을 A4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그걸 밥 먹으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억 물질이 가장 많이 나와요.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똥 쌀 때. 자, 먹을 때하고 똥 쌀 때가 기억 물질이, 특히 똥 쌀 때는 왜 그렇게 기억 물질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과거에 힘이 약한 동물들은 똥 싸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야생에서 응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얼러트 되는 거, 얼러트. 응가를 할 때마다. 그게 아직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기억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집중력이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응가를 할 때가. 먹을 때, 여러분 그 고사성어 못 봤어요? 그 사마귀가 먹잇감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참새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먹을 때 많이 죽습니다. 네, 먹을 때. 어부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조개 같은 거 먹다가 그 새까지 잡혀 먹는 거. 그런 애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을 때하고 똥 쌀 때 공포를 느낍니다. 기억 물질이 활성화되는 거야, 두뇌가. 그때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 그때. 이제 중요한 거 다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막 해야 됩니다. 막 해야 되고, 이거만 딱 보여주고 이제 끝낼게요. 지금 약 살짝 오버가 됐는데요. 이거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자, 두뇌에서는 파란 수용체와 시냅스 사이에는 파란 수용체와 빨간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이 파란 수용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빨간 수용체는 비상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나 그게 분노, 놀람, 흥분 이런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감동스러울 때만 얘가 올라옵니다. 쉽게 올라와요. 근데 또 언제 올라오냐? 뭔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또 제가 올라옵니다. 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럼 두뇌가 왜 같은 행동을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계속할 때 왜 저 빨간 수용체가 올라오는가 봤더니 두뇌가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이 행위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하게 되면 두뇌가 성능이 좋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건 버릇이 된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성적을 올리려면 이거예요. 뭔가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이유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서로 문제 뽑기, 가르치기, 교과서 교재 만들기 하면서 서로 체벌을 주면서 토론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식의 시작을 해야 돼. 그럼 그 또한 반복이 되니까 두뇌가 이제 이런 빨간 수용체가 더 많은 상태로 가게 돼서 그게 장기 증강 효과라고 그러는데, LTP, Long-Term Potentiation이라고 하는데, 두뇌가 장시간 동안 집중하고 장시간 동안 학습을 해도 지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게 LTP고,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두뇌 엔진이 제대로 형성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감동과 감정을 통해서 과몰입된 LTP 상태가, LTP 상태는 우리 몸에 약간의 독성을 남기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젊은 나이 때 저걸 체험을 해야 돼요. 35세 이전에. 그러면은 LTP 상태로, 그러니까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대 때 한번 이런 체험을 독하게 했다. 싫어도 한번 참고 한번 해봤다.
그럼 성인이 됐을 때는 LTP 상태로,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청소년기에 꼭 해봐야 되고, 오늘은 3번 미래진로와 미래대비는 단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거는 제 유튜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걸로 마치고 질문 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한번 해봐. 네 가지야. 내가 학생한테 직접 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이동 시간과 틈새 시간에는 암기할 거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체벌이 가능한 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한 게 좋겠죠. 그래야지 문제 뽑는 수준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두 파트너가 동시에 성적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체벌해도 화나지 않을 정도의 절친한 친구와 함께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규칙대로 문제를 내고 체벌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가 학생이라는 것을 까먹어야 돼.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문제를 낼 때, 친구한테 문제를 낼 때도 나는 지금 내가 친구한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제자한테 문제를 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 자체가 학생 마인드, 선생 마인드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에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해. 믿어봐. 질문 받은 걸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마이크 좀 바꿔줘. 이거 진짜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네, 2시간 동안